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까? 예,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고 또 구금이 돼서 지금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조지아의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이 지금 제대로 착공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나온 합의 결과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B1 비자나 에스타 전자 비자를 가지고도 미국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 활동, 특히 공장 설치, 보수 등을 할 수 있다라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지아의 현재 버틀렉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현대차나 LG 엔솔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지금 비자 문제는 미국의 외교부, 국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국토안보부라고 이민국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들 바로 이 B1 비자하고 에스타 비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무부는 오케이 하지만 이민국이 또 체포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어떤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국무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민국에게 행정 협조를 하고 미국 정부 내에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 이 대목이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B1 비자라는 게 상용 for 비즈니스 비자인데요. 그 비즈니스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정의가 국무부 다르고 이민국이 다른데 이민국은 일단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서 돈 받으면 안 된다. 영업 활동할 수 없다. 해서 지난번 조지아에서 대규모 체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결국 관건은 이 국무부와 미국 이민국 간에 이 대목에 대해서 한국의 B1 또는 한국의 에스타 비자에 대해서 확실히 사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법 시행령으로 담보해 주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인데요. 이게 미국 현지 변호사들 얘기 들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민국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호주나 캐나다처럼 해외 투자에 전문적으로 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 3비자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의 주장인데요. 그 대목은 또 국회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법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진일보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당히 크리티컬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어떠한 합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합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장 건설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예. 현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회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한국 자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도 늦어지지만 자본을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추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B1이나 에스타 비자 요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또는 상무부에서 한국인 투자에 대해서 이분은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떼서 우리한테 또는 이민국한테 같이 주는 이런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빨리 우리도 그 한미 자유무역 체결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경우에 특별 비자, 이 비자도 이게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 국회에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이게 제정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해마다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미국 상무부나 재무부가 힘을 좀 실어줘서 보다 근본적인, 단기적으로는
이 B1과 에스타 비자의 보정,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자의 확보, 이 투 트랙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뉴욕 증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잠시 후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망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을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상당수 업무가 중단됩니다. 자, 이 셧다운을 한다고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밤사이에. 예. 그러다가 엔비디아 호재가 터져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희소식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보다도 뉴욕 증시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예. 한동안 오랫동안 1위였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제치고 완전히 독주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호재가 혼재되면서 어떤 날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어떤 날은 주가가 오르고 그런 좀 들쑥날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밤새는 그런 악재를 다 털어버리고 주가가 대폭 올랐고 엔비디아 주가가 오는 바람에 반도체 주가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셧다운 충격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당분간 좀 잊혀지는 게 아닌가. 예. 엔비디아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호재가 뭡니까? 예, 엔비디아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반도체, 그것을 흔히 우리가 GPU라고 그러는데 이 GPU 반도체의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새로 만들 아주 최신 기술에 의한 루빈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코어 위브라는 곳에서 코어 위브. 예, 이 코어 위브라는 회사에서 메타라는 회사하고 전격적으로 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무려 20조 원짜리.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내놓을 그 루빈 반도체, 그거를 토대로 한 인프라를 메타에 깔아주기로 하고 그 코어 위브가 20조를 받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코어 위브라는 회사도 돈을 벌었으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총액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주목을 못 끌었는데 이 코어 위브가 엔비디아의 새 반도체를 가지고 메타에 팔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메타가 이 엔비디아의 새로 만들어내는 GPU 루빈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갈 것이다.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은 게 아닌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서 한동안 이제 엔비디아도 인공지능이 과열이다 해서 여기서 좀 과열이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차세대 버전, 지금 현재는 후퍼 시리즈 또 블랙웰 시리즈인데 요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3나노의 엄청난 정밀 기술로 만드는 루빈의 시대가 내년에 폭발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만발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다. 따르게 말해서 인공지능 아직 살아있네. 아니 살아있네. 내년에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루빈 때문에. 이런 기대가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코어 위브라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코어 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미 그런 회사인데 메타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오르느냐, 왜 돈을 잘 버느냐. 이른바 클라우드 회사란 이 인공지능을 교육시켜가지고 기업체에게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가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회사들이 지금 돈 버는 게 대부분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가져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메타도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최신 버전인 엔비디아의 루빈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 얘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에 3대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아마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메타라는 고객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예. 이 메타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은 또 인스타그램
까지도 하니까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시장이 크게 열렸다. 이 코웨이브라는 회사가요. 우리나라 서학 게임들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센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메타에만 주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주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예. 메타에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곧 엔비디아 고객의 거대한 고객 메타가 하나 더 늘어난다. 예. 코웨이브를 매개로.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됐고 이게 한 5년 전 보면 엔비디아 거의 한 20위권 밖에 있는 뭐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주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1위가 됐고 올해 들어서도 한 거의 30%가 뛰었단 말이죠. 이 엔비디아로 봤을 때 이 반도체라는 주식 시장 안에서의 가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를 아는 사람과 엔비디아를 모르는 사람 둘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 돌풍이 대단합니다. 엔비디아를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이 엔비디아가 1994년에 시작되었는데 그야말로 덧보잡 회사였습니다. 지금 앵커님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니까 5년 전에 20위권 밖이었다 그러면 10년 전에 2,000등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엔비디아가 소개를 되고 난 이후에 챗GPT가 인공지능을 생성형 서비스를 한 이후에 주가가 몇 배 올랐느냐? 1000%, 1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10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왜 오르느냐? 자, 인공지능이 요즘 대세인데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거의 지금 독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GPU, 바로 루빈이라든지 블랙웰 시리즈, 호퍼 시리즈 이것을 독점하고 있고 지금 경쟁자가 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시가총액 1위인데 그러나 영원한 1인자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엔비디아도 좀 주가 조정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후발주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AMD라는 회사, 또 중국의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기술에 아주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무역 전쟁인데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H20이라는 이 반도체를 미국이 함부로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무역 장벽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심이 돼서 그렇다면 우리 안 살래? 우리가 직접 만들래? 이래서 엔비디아 대항마인 GPU를 두고 지금 중국과 엔비디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간다면 엔비디아는 시장 판로가 막힐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합니다. 그러나 악재, 후발주자의 추격, 또 중국의 반발, 이 악재가 겹치는데 그런 면에서 밤사이에 나온 이 코위브가 그 루빈의 새로운 GPU 시장을 뚫어줬다는 거. 그게 엔비디아한테는 그야말로 청신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뭐 경제는 항상 또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 훈풍에 우리 코스피도 또 역시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는 GPU라는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반도체가 잘 되면 그 GPU 반도체는 반드시 메모리도 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중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또 처리 용량이 많은 건데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압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인공지능용 그 메모리라고 하는 HBM 반도체 약 85%를 우리나라가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1등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SK에 지금 뒤져 있지만 삼성전자도 두 번째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태계가 잘 되면 우리 반도체도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순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동안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엔비디아 돌풍을 타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싸고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 관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이제 다 합병하기로 하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그래서 마일리지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였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1대1로 전환한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네요. 예, 그런데 1대1로 해주면 예. 일단은 서로가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통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일단 다른 회사인데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어렵게 마일리지를 쌓아왔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쌓아왔던 아시아나하고 똑같이 해줘? 똑같이 해줬을 때 공급이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일리지라는 게 마일리지로 승급을 한다든지 티켓을 하는 그 물량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시아나 쪽이 와그장창 들어오면 우리 대한항공은 뭐냐? 이래서 여전히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대한항공이 이 정책을 발표할 때 아시아나는 좀 감점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시아나가 또 반발을 해서 일단 그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1대1로 간다라는 서로가 타협안을 만든 거죠. 단 마일리지를 쌓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마일리지. 그것은 1대1로 해줘요. 그런데 그 비행기 회사의 항공사의 그 제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카드사 같은 거.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해준다.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시아나를 대한항공 1로 안 해주고 1대 0.82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니 대한항공의 카드 마일리지는 1대1로 해주면서 왜 아시아나는 1대 0.81로 해주느냐. 여러 가지로 갈등의 소지는 있는데 사실 이게 통합을 하면 양측을 다 공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좀 더 공평해지지 않았느냐. 요 안이 이제 소비자들의 이견이 없어지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쟁점은 결국은 카드 마일리지 0.82대 1, 요 대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쟁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이 지난 6월에 이런 방안들을 공정에 제출했다가 그때 당시엔 사실상 퇴짜를 맞았었잖아요. 그러고 다시 이번에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때문일까요? 그러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왜 나서느냐. 예. 평소 같으면 기업의 행동, 마일리지는 기업 자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인수 통합을 하면 그 통합 과정에서 독점이 생기고 그 기존의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마일리지의 양측에 그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해주라. 그것을 조건으로 통합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만들어낸 대한항공이 이 마일리지 통합을 하는 그 안, 이것은 아시아나 고객들에게 너무 불리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늘에서 쌓은 마일리지, 날아다니면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로 해준다. 대목이 아시아나 쪽에서는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됐고 또 하나 이 고객들한테 아시아나 고객들한테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요. 아시아나 마일리지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통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라는 게 커져야 좀 더 먼 곳에 또 승급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아시아나 고객을 위해서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공정위 얘기해 주셨는데 공정위에서 최근에 또 발표한 다른 사례를 갖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정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이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중고거래하면서 예를 들면 물건을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 뭐 파손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나오면서 편리해진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예. 그 고객 분쟁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동시에 증가하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얼굴 맞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예. 또는 손상 보완해 주세요 하면
좀 시원하게라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고 거래 같은 경우에 많은 소비자들은 그 온라인 플랫폼을 믿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그 상품 설명, 상품이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든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든지 이런 과거 이력을 맺고 물건을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아주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속으로 멍이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분쟁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 분쟁에 대해서 이 플랫폼은 그동안에 나는 모르겠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더 심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이 개인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분쟁 기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중고거래도 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분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공정위가 만든 이 분쟁 기준 요거를 반드시 보고 사전에 어떤 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고 거래 뭐 이것뿐 아니라 뭐 사기 등 뭐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